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든 성배.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이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자, 이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유튜버 쯔양 박정원 씨 관련 사건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최근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쯔양 씨는 먹방 유튜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7월에 이 쯔양 씨가 이른바 사이버레카 유튜버들로부터 공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모 유튜브가 이 사실을 폭로했는데 공갈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에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다는 의미이고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쯔양 씨가 직접 나서서 과거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밝힙니다.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영상 촬영을 해왔었고 불법 동영상 유포 협박 등 각종 협박을 받아왔었다. 그 과정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라는 강요로 술 따르는 일을 잠깐 한 적도 있고 정산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폭로했는데 네. 이로 인해 관련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공갈 혐의 등 수사가 개시된 것인데 이로 인해 결국 구제역 주작 감별사 유튜버는 공갈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카라큘라 유튜버도 공갈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크로코다일 유튜버는 공갈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인 최모 변호사도 현재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네. 당시에 쯔양을 협박했던 이제 여성들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렇던데요. 어제 네네. 구속을 피했죠.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타 공갈 의혹에 대한 수사도 덩달아 제기도 했는데 네. 30대 송모 씨, 20대 김모 씨 모두 여성입니다. 이들이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최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서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이른바 폭처법상 공동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경찰이 지난 7월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는데 어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결과 이들은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다만 이들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자, 일면식도 없으면서 협박해서 2억 원 넘게 갈취한 혐의라면 사안이 꽤 중하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네네. 영장이 왜 기각됐습니까? 통상적인 사안이라면 범죄 혐의 입증을 전제로 구속영장이 충분히 발부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담당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제가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서 얼른 든 생각은 이미 관련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비교적 이 사건은 오래전 일입니다. 네. 최근 구속 기소된 다른 유튜버들은 최근 일이거나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이들 여성들의 행위는 2022년 11월까지의 범행이고 이후에는 별다른 비위 행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도 동시에 문제된 것 같은데 비교적 오래전 일에 대해서는 당장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본안 재판 즉 향후 형사재판에서 적절한 배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는 사실상 자명합니다. 실형 선고는 자명해 보인다. 자, 그런데 쯔양의 전 남자친구 변호사 네네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제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고 하네요. 쯔양 씨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던 최모 변호사의 비위 행위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만 상당히 그 죄질이 중합니다.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가 있고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나오자마자 숨진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가 지시해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의 유서를 조작 유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쯔양의 탈세 의혹 등의 정보를 가로 세로 연구소 측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변협조사위원회가 이틀 전에 최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습니다. 변협이 사실 지난 7월 이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최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고 검찰도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모두 5가지로 네. 이루어집니다. 통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나 성실 의무 위반에
사건의 경우에는 과태료 정도의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안은 형사처벌, 더군다나 형사처벌도 그 수준이 결코 낮지 않죠.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라 제명 이상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영구제명은 어렵습니다. 영구제명은 그 사유가 법정돼 있습니다.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고도 또 징계 소요가 발생했을 때 영구제명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가장 중한 징계 처분은 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징계 처분과 별도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형사 처벌 자체로 변호사 자격이 일부 박탈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 종료 시로부터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경과 후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변협 징계와는 별도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예. 근데 최 변호사라 그랬죠.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문 올리면서 무료 법률 상담, 소송 구조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네네. 이런 것들이 좀 경감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최 변호사는 사실 변호사 겸 기자입니다. 네. 자신의 지위를 공갈 행위에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문제가 벌어진 이후에 최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상당히 강력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기자라는 게 인터넷 매체요? 경제지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 경제지 기자예요? 변호사 겸 기자로 활동을 해왔는데 네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되기에 이르자 자신의 혐의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소송 구조 활동을 한다고 이 사건 자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활동이 가능한지도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한 채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렵습니다. 형이 확정됨을 전제로. 그렇지만 그야말로 개인 자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 자체는 말릴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건과 그와 같은 봉사활동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서 그 죄질에 비춰볼 때 가명사유로 삼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향을 협박했던 다른 래커 유튜버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혐의를 부인했던 일명 구제역은 국민참여재판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9월 6일에 열렸는데 네. 구제역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참여 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는데 범죄 혐의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되는 등 여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그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더 큰 공분을 사가지고 자신한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까요? 국민 참여 재판은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이면 그 네.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네. 피고인의 의사를 반드시 재판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의사 확인서 제출을 명하게 됩니다. 아마 구제역 측이 의사 확인서에 국민 참여 재판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 진행을 희망해도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제 결정 사유로 네. 공범인 피고인들 일부가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아서 국민 참여 재판을 열어도 진행이 어려워 보인다거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도 국민 참여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요소를 감안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하기 나름인데 이 사건에서는 다른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도 있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유튜버들도 있어서 아마 공범 간의 그 의사 불일치로 국민 참여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만약 국민 참여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국민 참여 재판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입니다. 장점이라면 기존의 판례 법리에 비춰볼 때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때 네. 일반 시민들인 배심원의 눈높이에서 자신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 참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가 인정되고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됐을 때는 국민 참여 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항소심부터는 되도록이면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 양날의 검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측이 국민 참여 재판 희망 신청을 해왔는데 글쎄요. 재판부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이 사건에 더 공분할 것 같아서 그 의도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청장이 범죄 수익 환수도 추진하겠다 이제 밝힌 바 있고요. 범죄 수익 환수가 얼마만큼이나 가능한지 그리고 특히
쯔양이 공갈피해금 돌려받으려면 직접 민사소송을 걸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난 2022년에 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되면서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사실상 거의 모든 범죄로 늘어났습니다. 즉 네. 3년 이상의 징역 법정형을 두고 있는 범죄는 모두 범죄 피해를 몰수 추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갈 범죄도 그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관련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그 돈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마 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쯔양 측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피해액을 그대로 되돌려달라는 취지의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취한다면 즉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서 피해금을 환수해 줄 수도 있고 네. 쯔양 측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어서 굳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뭐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촉법소년. 올해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10,000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해요. 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9,382명, 네. 이미 1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까지 한 해 검거 인원이 1만 명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거 인원이 대폭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강도 8명, 강간추행 391명, 방화 34명이고 지금도 절도와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절도가 4,549명, 폭력이 2,244명이었습니다. 네. 촉법소년 하면 일단 형사처벌 받지 않은 나이인제 뜻하는데 14세였나요? 몇 살이었죠?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그죠? 촉법소년이라고 예. 일컫습니다. 14세 미만. 이렇게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 범죄, 촉법소년 사건 늘어난 이유 뭘까요? 일단 아이들의 신체 정신적 발달이 예전에 비해서 빨라지기도 했고 네. 적극적인 신고로 검거 인원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19년 357명이던 촉법소년의 성범죄도 네. 2023년 760명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사실 이 통계도 물리력을 동반한 성범죄만 집계한 수치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등을 따로 추천한다면 그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생각나시는 사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최근에 학교 폭력 가 피해자 위치에서 서로 다투는 사건들도 많이 발생했었고 네. 예전에 충북 청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차량을 훔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 A군이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합차를 훔쳐서 약 10km가량을 운전했다고 하는데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박 변호사님 사건 수임하실 때 네네. 촉법소년 사건이 좀 늘어났다 이런 건 좀 느끼세요? 학교 폭력에 많은 분들이 민감해하면서 촉법소년 사건이 더러 늘어난 경향이 있고 특히 예전과 다르게 단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서 관련 보호 처분을 앞둔 촉법소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보호재판에서 변호사를 보조인이라고 일컫는데 보조인 선임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는데 통상은 굳이 변호사 선임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시간 한 1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딥페이크 사건 이후 다시 촉법소년 연령 하한 논의가 이제 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청취자분들은 답답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부분 저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만약 13세로 하향하면 그 이후에는 또 12세로 하향하자는 논의가 나올 것 같은데 연령을 하향하기 시작하면 형사처벌 일변도로 갈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촉법소년 교육과 치료보다는 형사처벌로 단순 문제 처리로 가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단기 소년원 송치나 장기 소년원 송치는 성인으로 치면 구속 실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고 다만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보호처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인 교정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하고 사실 소년의 경우에는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도 상당히 필요한 대목인데 네. 우리 사회가 어떤 경우에도 소녀들 갱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